왔습니다. 지난달 27일 뉴캐슬과의 경기에서 햄스트링 부상으로 최소 한 달 정도 경기가 나오지 못할 줄 알았지만 단 일주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손흥민은 5일 12시 30분에 열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2골 1도움을 기록하며 6대1 대승에 가장 큰 공을 세웠습니다. 영국의 90미닛은 이날 손흥민에게 평점 10점 만점에 9점을 부여하며 극찬했습니다. 또한 손흥민이 건강하게 뛰는 것은 토트넘에게 대단한 힘이 된다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손흥민의 헤드트릭을 완성하지 못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9월 2주간 5경기를 펼치는 강행군에 펄펄 날던 손흥민은 치명적인 부상을 당했지만 놀라운 회복력으로 가장 중요한 경기에 나와 압도적인 활약을 보여주며 월드 클래스를 입증했습니다. 이날 골로 손흥민은 역대급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손흥민은 빅리그 통산 100골을 달성하며 기존의 차범근이 가지고 있던 98골을 뛰어넘어 아시아 신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이것은 손흥민이 2010년 독일 분데스리가에 데뷔한 이후 10년 만에 달성한 대기록이었습니다. 손흥민은 이 기록을 어린 시절부터 동경했던 박지성이 활약한 맨유의 올드 트래포드에서 이루었다는 것에 더욱 감격을 표시했습니다. 많은 언론과 전문가들은 한 달 정도 결정할 것으로 알려진 손흥민이 일주일 만에 복귀하자 토트넘 무리뉴 감독의 역막작전이 아니었냐고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손흥민은 햄스트링 부상을 당한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고 하루 전에 선발이 결정될 만큼 그동안 손흥민이 빠른 회복에 피땀을 흘린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손흥민은 5일 맨유와의 경기 후 인터뷰에서 내 햄스트링에 마법이 일어났다고 웃으며 맨유와의 빅매치에서 팀에 도움이 되고 싶어 열심히 훈련했다며 말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오늘과 같은 결과가 나와 행복하다고 밝혔습니다. 토트넘 팬들은 오늘 케인과 손흥민은 신급이야. 손흥민 정말 말 그대로 온 경기장을 다 누비고 있어. 난 정말 소니가 너무 좋아 라며 열광했습니다. 최근 한국을 깎아내리기에 바빴던 일본의 팬들도 손흥민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 매체 사커킹의 관련 기사에서 한 일본 팬은 손흥민은 에이스이자 괴물이다. 결정력은 세계에서 5손가락 안에 들어갈지 모른다. 또 다른 일본 네티즌은 손흥민은 미나미노 타쿠미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다른 일본 네티즌들은 분하지만 손흥민 아시아 넘버원이다. 손은 이미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인 수준이다. 케인과 손의 콤비 플레이가 멈추지 않는다. 여기에 베일이 더해진다고 생각하면 꿈이 펼쳐진다. 이날 경기 중에는 재미있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토트넘 라벨라를 때려서 맨유의 마샬이 퇴장당해서 나갔는데 여기서 마샬이 코너킥을 차려고 대기하고 있는 손흥민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하소연하는 모습이 보인 것입니다. 이날 마샬의 퇴장은 맨유 대패의 주범으로 지목되었는데 손흥민에게 하소연하는 장면에서 팬들은 재밌다는 반응을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 와중에 마샬과 친목질, 마샬하고도 친하네. 손흥민 두루두루 다 친하네. 인싸력 대단하다. 그런데 이 장면은 단순한 재미로 넘어갈 수 있었지만 그 뒤에 숨겨진 스토리를 알게 되면 새로운 의미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손흥민과 마샬은 리그 내에서 계속 비교되어 왔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손흥민을 영입하자는 말이 나왔을 때 맨유에는 마샬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토트넘의 급성장에는 손흥민이 있었다면 맨유에게는 마샬이 있었습니다. 손흥민과 마샬은 같은 시기에 팀에 합류해 각각의 팀의 경기력을 놀랍게도 향상시켰습니다. 마샬은 19살에 맨유와 계약하며 이적료는 650억 원으로 10대 최고 몸값을 자랑하며 320억 원의 몸값으로 이적한 손흥민을 압도했습니다. 마샬은 데뷔전에서 놀라운 골을 성공시키며 19세 앙리를 650억 원에 사왔다는 극찬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심지어 펠레의 부활이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이렇게 첫 시즌에서 마샬은 놀라운 성적을 거두며 인정받았지만 손흥민은 데뷔 첫 해 프리미어리그 적응에 어려움을 겪으며 부진했습니다. 손흥민은 당시 다시 독일로 돌아가려고 할 정도로 힘들었다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당시 마샬은 손흥민보다 우위라는 평가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시즌 완벽한 적응을 마친 손흥민은 21골 7도움으로 무서운 경기력을 보여주며 살아났습니다. 이후 EPL에서 손흥민과 마샬은 서로 경쟁하며 늘 팬들 사이에서는 비교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손흥민보다 우위에 있었던 마샬과 손흥민에 대한 평가는 점점 크로스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은 이번 시즌 완벽하게 압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손흥민이 보여준 기록은 더 이상 두 선수에 대한 논쟁을 불식시키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지금까지 마샬에 비해 2배에 가까운 골을 넣고 20개 이상의 어시스트를 더했습니다. 많은 팬들은 여기에 충격적인 손흥민의 인터뷰를 예를 들며
마샬과 또 다른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가디언지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첫 번째는 가족이 될 것입니다. 와이프와 아들, 그리고 축구입니다. 이것은 손흥민의 아버지가 손흥민이 은퇴 전까지 결혼하지 않을 것을 선언한 것에 대한 이유였습니다. 손흥민은 지금의 자신을 만들어준 아버지를 따르겠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말씀에 저도 동의해요. 결혼하면 가족이 1순위가 되죠. 하지만 저는 은퇴 전까진 축구를 최우선으로 하고 싶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을 하자 팬들은 이해할 수 있다며 마샬과 비교된다는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동안 손흥민과 다르게 마샬의 사생활이 큰 문제가 되어왔기 때문입니다. 마샬은 첫해 놀라운 맹활약으로 맨유의 소년 가장이라는 말까지 들었지만 바로 다음 시즌 최악의 부진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는 무리뉴 전술에 익숙치 않아서 그랬다는 평도 있었지만 일각에서는 문란한 사생활 때문이라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마샬은 어린 나이에 결혼해 아내와 5개월 된 딸이 있었는데 24세 모델 에밀리와 함께 프랑스 파리로 여행을 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마샬은 이 사건 터지기 전 한 인터뷰에서 훈련을 끝내고 아내를 보는 것이 가장 기쁩니다. 저는 가정적인 남자요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2015년 2016년 시즌 이혼했는데 이후 멜라니 크루즈라는 모델과 약혼한 후 아들까지 낳았으나 또다시 바람을 피웠습니다. 축구에만 집중했던 손흥민과 달리 문란한 사생활로 얼룩진 마샬은 손흥민에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EPL 데뷔 초의 손흥민보다 더 뛰어난 천재라고 불렸던 마샬은 6시즌 만에 손흥민과의 평가에서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손흥민의 토트넘은 그동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만 만나면 작아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손흥민은 항상 강팀과의 경기에서 골을 넣으면 맹활약했지만 유독 맨유와의 경기에서 골운이 따르지 않았고 맨유를 만난 10경기 동안 무득점이었습니다. 하지만 11번째 경기에서 손흥민은 그동안 기다려왔다는 듯이 폭발했습니다. 부상에서 회복한 손흥민은 맨유를 마구 휘저으며 2골 1도움으로 맹활약했고 마샬은 퇴장당하며 맨유의 치욕적인 패배를 불러왔습니다. 한때 마샬이 있기 때문에 손흥민이 필요 없다는 평가에 맨유 팬들은 지난해부터 새로운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은 월드 클래스다라는 글에 이런 맨유 팬들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손흥민이 플레이하는 모습을 보면 호날두 같다. 마샬보다 손흥민이 맨유에서 뛰었으면 좋겠다. 우리 모두 그렇게 생각해. 맨유는 그를 영입하라. 레시포드와 마샬은 손흥민을 참고해야 해. 손은 한 주에 7만 5천 파운드를 벌지. 마샬은 25만 파운드를 벌고 레시포드는 20만을 받고 싶어 하지. 그들은 손흥민의 축구와 닦기로도 부족해. 마샬에 5천만 파운드를 더 주고 여름에 손흥민을 영입하자. 오로지 축구에 모든 것을 바친 손흥민은 다른 선수들과는 달랐습니다. 불과 320억에 영국에 온 손흥민의 몸값은 지난해 최대 1600억 원으로까지 평가되기도 했습니다. 손흥민은 8살 때부터 16살 때까지 무려 8년 동안 매일 6시간씩 기본기만 연습했습니다. 왼발과 오른발을 가리지 않고 하루 1000개가 넘는 슛을 했고 줄넘기 2단 뛰기를 수천 번 뛰었습니다. 손흥민은 언론 인터뷰에서 볼을 떨어뜨리지 않고 다양한 자세로 오랫동안 볼을 차는 트래핑을 하루에도 5시간에서 6시간 했다며 오래 하면 땅이 흔들리고 눈이 튀어나올 정도였다고 회고했습니다. 또한 손흥민은 분데스리가에 진출한 후에도 시간 날 때마다 300개 이상 슈팅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다른 선수들이 쉬고 놀 때도 손흥민은 아버지가 짜준 개인 훈련 스케줄에 따라 공을 찼습니다. 모든 것은 반복적인 훈련으로 흘린 땀의 결과였습니다. 내 햄스트링에 마법이 일어났어요 라고 말한 손흥민은 식지 않는 열정과 지독한 성실함으로 마법이 아닌 살아있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일본에서 가장 큰 이슈는 학술회의 임명 거부 사태입니다. 스가 정권이 학술회의 회원 6명을 꼭 찍어서 임명을 거부한 것입니다. 일본 국민들의 상당수가 이번 결정에 대해 비판을 하고 학술단체가 성명을 발표하고 1인 시위에 나설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러나 스가 정권도 절대 물러날 생각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끝이 어떻게 될지 모를 정도입니다. 결국 스가는 독재자다, 아베의 행동 대장이다, 아베의 뒤끝 장렬이다 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학술회의는 정원이 210명이며 정부 정책에 조언을 하는 특별기구입니다. 회원은 국가 공무원으로 10억 원의 예산은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일본의 지식인으로서 학자적 양심에 따라 정부 정책에 대해 조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 기구는 1949년에 학자적 양심이 일본 정부의 태평양 전쟁을 말리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에서 설립된 것입니다. 학술회의는 3년에 1회 전체 인원의 절반인 105명을 교체하는 방법으로 구성됩니다. 각 학술단체에서 제출한 추천서를 근거로 2월부터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했습니다. 7월 9일 임시총회에서 후보자 105명이 승인이 되었고 아베 내각에 그 명단이 제출되었습니다. 공식 일정으로는 8월 31일에 정부의 승인 발표가 있을 예정이었지만 28일에 아베가 중도 사퇴를 하면서 미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더 지난 후에 발표된 10월 1일자 명단에는 아베가 정말 싫어했던 학자 6명이 꼭 집어서 제외되어서 발표된 것입니다. 학술회의법 규정에 따르면 학술회의가 회원 후보자를 선정해 총리에게 추천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천된 학자를 총리가 임명을 거부한 사례가 없습니다.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총리는 학회의 추천에 따른 것이므로 정부가 실시하는 것은 형식적인 임명에 불과합니다. 라고 답변한 것이 기준이 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스가 내각이 10월 1일자로 발표한 회원 명단에 학술회의 사무국에서 잘못된 것 같다, 인원수가 부족하다 라고 내각 관방 인사과에 문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대답을 할 수 없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스가 총리가 임명을 거부한 6명은 그동안 아베의 우경화 정책을 비판해온 학자입니다. 6명 중에 3명이 법학자인데 그동안 아베의 무리한 법률 제정과 정책이 헌법 위반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해왔습니다. 오카사 마사노리 교수는 행정법 전공이기 때문에 아베 정부의 행정부 통치에 대해 밀실 정치, 1인 독재, 일방통행 등으로 지적했습니다. 오자와 류이치 교수는 헌법학자인데 아베의 헌법 구조 개정과 자위대 파견의 불법성, 반헌법적 결정이라고 꾸준히 비판하면서 언론과의 인터뷰를 계속해왔습니다. 마스미야 다카아키 교수는 형법학자인데 일본의 사법제도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카를로스 곤의 불법 구금, 검찰총장의 임기 연장 등을 지적했습니다. 모든 것이 아베가 뼈아파하는 것들이며 학자의 올바른 지적에도 불구하고 막 나갔던 정책들입니다. 다른 3명은 아시나 사다미치 교수는 기독교 연구 전문 종교 철학자이며 가토 요쿠 교수는 일본 근대사 연구 역사 전공학자, 우노 시케키 교수는 정치사상 전공 정치학자입니다. 이들은 아베의 역사 수정주의와 우경화 정책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했는데 한국에 대한 경제 도발과 역사 사과 거부와 역사 왜곡 등에 대해 꾸준히 비판을 해온 학자들입니다. 야스쿠니 신사참배, 군함도에 대한 역사 왜곡 등 한국에 대한 적대적 정책은 아베의 잘못된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외된 6명 중 1명인 가토 요쿠 교수는 2010년부터 내각부 공문서 관리위원이었으며 공문서 관리에 대해 정부에 조언을 해온 일본의 전문가입니다. 당연히 아베의 모리토모 학원 사건 때 공문서의 조작뿐 아니라 많은 공문서의 소각, 훼손, 절차 무시 등에 강력하게 비판을 해왔습니다. 가토 교수는 마이니치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학문의 자유를 이야기하기 전에 결정의 경위가 더 문제이다. 정권의 일개 개인이 비판하는 학자를 꼭 집어서 제외했다면 그것은 엄청난 불법이고 독재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니 아베가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일본 정부가 특별히 인정하고 선택한 학자의 양심이 비판을 하니까 신경이 안 쓸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언론에서는 학술회의 회원 학자라고 직함을 걸고 인터뷰를 하니까요. 이 임명 거부가 학자의 양심을 스가 정권의 뜻대로 선택하고 거부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일본의 많은 학술단체와 학생들이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4천여 명이 가입되어 있는 일본 과학자 회의도 학문의 자유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 정부는 당장 임명 거부를 철회하라 라고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사립대 교수협의회도 결국 정부 정책에 비판하지 말라는 강압적인 태도이다. 다시 정부의 단독 결정으로 전쟁도 하겠다는 말인가 라고 항의를 했습니다. 가네코 마사루 게이오대 명예교수는 스가 총리가 임명을 거부한 것은 헌법 23조의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아무런 근거도 공문도 보여주지 않으면서 일방적이다. 스가는 독재자인가, 독재 정권이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야마오 시오리 국민민주당 중의원은 스가의 임명 거부는 완전 불법이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에서 이루어졌는지 이번 기회에 토론을 해보자. 이 학자들의 양심과 학자적 견해가 왜 문제가 되는지 당당하게 이야기해보자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일본 회의의 연구 등으로 극우단체에 대한 공격으로 유명한 반아베 저널리스트 스가노 타모츠는 총리 관저 앞에서 1인 시위에 들어갔습니다. 스가노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2008년경에 극우단체의 징후 발언 시위를 본 후에 일본 회의의 정체를 파헤쳐 나간 인물입니다. 한국에는 일본 우익 설계자들이라는 책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스가노는 인터뷰를 통해서 히틀러 이후에 이렇게 막 나가는 파시즘, 독재 국가는 본 적이 없다. 학문의 자유, 사상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짓밟는 매우 야만적이고 위험한 행동이며 근국가론에 대한 테러이다 라고 고함을 치고 있습니다. 스가노는 스가 정권에 의한 폭동이다. 우리는 그동안 아베 정권에서 수많은 탄압을 목격했다. 그런 독재와 탄압을 방치했기 때문에 스가의 야만적인 행위가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사회가 되었다. 이번에 침묵한다면 일본에는 진실된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는 사회가 될 것이다. 내 말에 공감한다면서 응원하겠다고 하지 말아라. 응원한 여유가 없다. 지금 당장 나와서 싸워라. 나는 언론인과 학자들이 총력 전투를 할 때까지 농성을 할 것이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임명 거부 사태가 확대가 되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는 스가 내각에 대한 비판이 일본 국회에서도 높아졌습니다. 야당뿐 아니라 자민당도 이제는 스가가 직접 국회에 나와서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5일 스가는 내각 회의 후에 이루어진 인터뷰에서 결국 의견을 밝혔습니다. 전례가 추천된 사람을 그대로 임명해왔다고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학술회의는 10억엔의 예산이 들어가는 정부 기관이고 학자는 공무원이다. 임명하는 책임은 총리에게 있다. 개별 인사에 대해서는 일일이 답변하지 않겠다. 아베 정권 하에서 비판적이었던 학자들이라는 의견에는 전혀 관계가 없다. 학문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는 비판도 전혀 관계없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스가는 결국 마지못해 답변을 했지만 쉽게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 아베 정권의 보복 인사이고 학자의 조언을 듣지 않겠다는 태도이고 독단적인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간다면 스가노의 이야기대로 일본에는 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지는 국가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는데 아베와 스가가 원하는 나라겠네요.